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들에게 회사를 빼앗기고 길바닥에 나앉은 70살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는 복수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대리운전 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어느 밤 그 아버지의 차에 아들이 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트렁크에 남겨둔 낡은 상자 하나가 아들의 인생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2년의 시간을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준혁은 그날도 어김없이 늦게 귀가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내 소희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여보, 아버님한테서 전화 왔어. 목소리가 좀 이상하셨어. 준혁은 코트를 벗으며 대꾸했습니다. 또 바쁜 거 알잖아. 그는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재중 전화는 3통이었습니다. 위스키를 한 잔 따르고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꺼졌습니다. 아버지의 이름도 함께 꺼졌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최준혁, 당시 42살. 그는 아버지 최병수가 30년간 일군 물류회사 삼성통운의 대표이사였습니다. 회사는 준혁의 명의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믿고 경영권 전체를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내 손으로 더 크게 키워라.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아버지 최병수는 그 회사를 맨손으로 세웠습니다. 1988년 충청도 총구석 출신의 26살 청년이 트럭 한 대를 몰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돈도 없었고 백도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짐을 날랐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굽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도 안 되는 고시원에서 잠을 잤고 여름에는 트럭 안에서 쪽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트럭 한 대가 5대가 됐습니다. 다시 10년이 지났습니다. 20대가 됐습니다. 다시 10년. 차량 60대, 직원 200명의 회사가 됐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 회사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줬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달랐습니다. 회사를 받은 첫 해, 그는 성실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거래처를 유지했고 직원들 이름을 외우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해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골프 접대, 유흥, 부동산 투자 이야기. 기존 물류 거래처를 하나씩 밀어내고 회사 자금을 부동산 개발 쪽으로 돌렸습니다. 임원들이 말렸습니다. 오래된 직원들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연락을 해도 바쁘다는 말로 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어느새 아버지의 전화는 준혁의 일상에서 배경소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 가을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3건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시행사가 부도났고 투자금은 증발했습니다. 협력업체 대금이 막혔고 법원에서 가압류 통지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월급이 밀렸습니다. 30년 된 거래처들이 하나씩 등을 돌렸습니다. 은행은 대출 연장을 거부했고 회계 담당 이사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회사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혁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기로. 대신 그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세무사와 변호사를 따로 불렀습니다. 회사 핵심 자산을
자신 명의의 별도 법인으로 이전했습니다. 주요 거래처 계약도 새 법인 앞으로 돌렸습니다. 기존 삼성통운은 부채만 남은 껍데기로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마친 뒤 그는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깨끗하게 차려입고 왔습니다. 와이셔츠에 회색 바지,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아들 회사에 오는 날이면 언제나 그렇게 입었습니다. 마치 아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당당하게 보이려는 것처럼. 준혁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거 서명해 주세요. 구조조정 관련 서류예요. 아버지는 돋보기를 꺼내 쓰고 서류를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준혁아, 이거 내 지분 포기각서 아니냐? 준혁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회사 살리려면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 지분이 남아있으면 외부 투자자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아버지는 한참을 서류만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 준혁은 창밖에 차 한 대가 지나가고 또 한 대가 지나가는 것을 세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볼펜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 한 잔 권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일어나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뒷모습이 작았습니다. 예전보다 허리가 더 굽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준혁은 그 뒷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삼성통운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30년간 손이 트도록 일군 회사는 그렇게 서류 한 장으로 사라졌습니다. 직원 200명이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지분도 퇴직금도 사무실 한 평도 없이 쫓겨났습니다. 준혁은 새 법인 사무실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의 더 넓은 빌딩이었습니다. 유리창이 크고 로비에는 화분이 늘어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준혁은 그것도 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서명하던 그 순간 서류 뒷면 여백의 손톱만한 글씨로 무언가를 적어두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낡은 나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버지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최병수는 그해 겨울 경기도 의왕시 외곽의 반지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습니다.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있었고 아침이면 차가운 기운이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왔습니다. 여름에는 습했고 겨울에는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예전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짐을 풀었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 하나. 나무 상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낡고 긁힌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상자를 방 한 구석, 낡은 서랍장 맨 아래 칸에 밀어 넣었습니다.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병수는 그 방에서 사흘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작은 창문으로 지나가는 발목들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빠른 발걸음, 노인의 느린 발걸음, 아이의 뛰는 발걸음이 그 작은 창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사흘째 밤 아버지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트럭 위에서 보낸 수천 번의 새벽이 아들 학비 때문에 은행 문턱을 드나들던 기억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나흘째 아침 그는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흰 머리. 그러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꺼진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향하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대리운전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나이가 좀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업체 사장은 최병수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등이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운전 경력은요? 30년입니다. 사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요즘 기사가 워낙 부족했습니다. 콜은 주로 밤에 들어옵니다. 괜찮겠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최병수는 대리운전 기사가 됐습니다. 밤 10시에 나가서 새벽 4시에 들어오는 생활이었습니다. 한겨울에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술 냄새 가득한 차 안에서 고함을 지르는 손님을 태우며 비좁은 골목길을 헤쳐나갔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30년 동안 트럭을 몰며 망가진 허리가 밤마다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나갔습니다. 매일 밤 나갔습니다. 동료 기사들은 아버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이 나이에 왜 이 일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서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대리운전에는 남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콜을 받을 때 언제나 강남 지역 콜만 받았습니다. 논현동, 청담동, 압구정동. 구체적으로는 준혁이 자주 다니는 동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회사의 신규 법인이 어디에 등록됐는지, 주요 거래처가 어디인지, 아들이 자주 가는 술집이 어디인지, 그것을 알아내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운전을 하며 조각을 모았습니다. 취한 손님들이 뒷좌석에서 떠들어대는 말, 업계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소문들. 아버지는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아버지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의왕법원 인근의 작은 법무사 사무실에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앉아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손님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이 가져온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법무사는 그 서류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르신, 이거 어디서 난 겁니까?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겁니다. 그 서류 묶음 안에는 준혁이 존재조차 몰랐던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준혁에게 회사를 넘기기 전 삼성통운 외에 별도로 만들어뒀던 부동산 신탁 계약서, 서울 외곽과 경기도 일대 토지 6필지에 대한 소유권 문서, 그리고 준혁 명의로 자산이 이전되던 당시 아버지가 몰래 확보해뒀던 내부 거래 기록, 아들이 회사 자산을 빼돌리던 정황이 낱낱이 기록된 자료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를 넘기는 순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그래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회사를 아들에게 넘기기 1년 전부터 아버지는 핵심 자산을 조용히 자신의 다른 이름으로 신탁해뒀습니다. 준혁은 회사 서류와 계좌만 봤습니다. 더 깊은 곳은 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분 포기 각서에 서명하던 그날, 아버지는 서류 뒷면에 적어뒀습니다. 날짜, 장소, 서명을 강요받은 정황.
그 작은 글씨 하나가 나중에 그 각서 전체를 무효로 만들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준혁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받자마자 뒤집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나무 상자에 서류들을 하나씩 넣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은 서류, 내부 거래 기록, 토지 신탁 문서, 그리고 그날 서명한 각서 원본 사본. 상자는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상자를 서랍장 아래 칸에서 꺼내 자물쇠를 열고 새 서류를 넣고 다시 잠갔습니다. 그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매일 밤 새벽 4시에 돌아와서 운전복을 벗고 손을 씻고 서랍장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물쇠를 열고 안을 들여다보고 다시 잠갔습니다. 마치 기도처럼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2021년 봄이었습니다. 준혁의 새 법인 준혁산업개발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강남 빌딩에 사무실이 있었고 직원도 있었고 명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은 달랐습니다. 삼성통운에서 빼돌린 자산은 이미 대부분 부동산 투자금으로 소진됐고 남은 현금은 운영비와 준혁의 생활비로 새고 있었습니다. 거래처들은 신규 법인을 신뢰하지 않았고 은행 대출은 막혔습니다. 아내 소희는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카드가 또 한도 초과야. 준혁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준혁에게 내용 증명 한 통이 날아들었습니다. 발신인은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성. 그러나 문서를 펼치는 순간 준혁의 손이 굳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최병수 명의의 토지 자산 6필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 그리고 삼성통운 파산 과정에서 이루어진 내부 자산 이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 예고. 첨부 자료에는 준혁이 본 적 없는 서류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서류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최병수. 발신일란 옆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회사를 넘기기 전부터 이미 핵심 부동산 자산을 별도로 신탁해뒀다는 것을. 준혁이 보고 있었던 것은 회사 계좌와 겉으로 드러난 자산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빼두었던 더 깊은 자산들은 준혁의 시야 밖에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대표님, 이 토지들 시세 기준으로 계산하면 적게 잡아도 200억 이상입니다. 준혁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한테 그런 자산이 어디 있어. 경기도 화성, 용인, 이천 쪽입니다. 1990년대부터 조금씩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신탁 계약이 워낙 정교하게 돼 있어서 일반 자산 조회로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준혁은 의자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 동안 트럭을 몰던 그 아버지가, 월세집에서 밥 아끼며 살던 그 아버지가, 자신에게 회사를 통째로 넘겨줬던 그 아버지가 그 뒤편에 200억짜리 땅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이 지분 포기 각서, 원본 사본이 첨부돼 있는데요. 뒷면에 아버님 자필로 뭔가 적혀 있습니다. 준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각서에 서명하던 그날, 아버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명하던 그 순간, 그는 아버지의 손이 서류를 뒤집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강요에 의한 서명. 2019년 11월 4일, 아들 최준혁의 요청으로 위협적 상황에서 서명하였음. 자의가 아님을 증언함. 날짜, 장소, 정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준혁이 그토록 공들여 만든 서류 구조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준혁은 사무실에서 1시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전화를 들어 아버지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그러나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날도 대리운전 콜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준혁의 세계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법원은 지분 포기 각서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버지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내부 거래 기록은 준혁산업개발로의 자산 이전 과정이 사기적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회계 감정이 들어갔습니다. 준혁의 법인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아내 소희는 그의 여름 짐을 쌌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밀면서 소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밀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준혁은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래처들도 하나씩 떠났습니다. 소송 기사가 업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자산을 가로챈 아들, 파산 설계를 통해 회사를 빼돌린 대표, 그런 이름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면 받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잡으려 하면 일정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준혁은 세 곳의 은행에서 대출 연장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남 빌딩 사무실도 비워야 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아 직원들 마지막 월급을 줬습니다. 사무실 집기들을 내다 팔았습니다. 책상, 의자, 회의 테이블, 복사기, 유리 명패까지 뺐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서서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의 빌딩들이 빛을 반사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 빛이 눈부셨습니다. 그러나 그 눈부심이 이제는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향한 분노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아들한테 이럴 수 있냐고, 혼자 가슴속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을 자다가 깨면 천장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왜? 그 질문이 새벽마다 그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다 절망이 왔습니다. 전셋집도 처분됐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남은 자산이 순차적으로 압류됐습니다. 준혁은 노원구 외곽의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40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살았던 의왕시 반지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밤 그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방이 아버지가 살던 곳과 같다는 것을. 그 생각이 들자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이보다 더 오래 이런 데서 살았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이 대학을 나오고 회사를 물려받고 강남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안 아버지는 트럭을 몰았고 반지하에서 잠을 잤고 손이 틀 때마다 뜨거운 물에 녹이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준혁은 그날 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를 생각하며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그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학력과 이력을 보고 면접을 불러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소송 중인 전직 대표였습니다. 이름이 업계에 돌고 있었습니다. 43세 나이에 그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벽 12시에 출근해서 아침 6시에 퇴근했습니다. 컵라면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고 담배를 팔았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느꼈을 그 통증이었습니다. 준혁은 편의점 창문 너머로 새벽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야간 버스가 섰다가 떠났습니다. 노인 한 명이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끌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그 노인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아버지도 저렇게 걷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각성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그러나 완전하게. 준혁은 어느 날 낮에 의왕시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살았다는 반지하 방 주소를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말했습니다. 그 노인은 몇 달 전에 나갔다고,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준혁은 빈 방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빛이 시멘트 바닥을 비쳤습니다. 벽에는 아직 곰팡이 자국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흘 동안 앉아 울었을 그 바닥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2021년 가을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무렵 노원구 월세방에서 낮에는 물류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었고 통장에는 늘 몇십만 원 안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친구의 생일이라며 한강 근처 식당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준혁은 거절하려다가 오랜 친구의 부탁에 나갔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버스를 타고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은 반겼지만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어떻게 됐는지를. 밥을 먹었습니다. 술을 조금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준혁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친구들의 대화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리가 끝났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대리운전 앱을 켰습니다. 준혁도 덩달아 앱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차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준혁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뒷좌석에 기댔습니다. 노원구요. 내비 켜드릴까요? 기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소를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흘러갔습니다. 가로등, 편의점 불빛,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술기운도 아니고 졸음도 아닌 어떤 피로감이 온몸을 눌렀습니다. 차는 강변북로를 달렸습니다. 준혁은 그때 무심코 룸미러를 봤습니다. 기사의 눈이 보였습니다.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차 안이었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그러다 기사가 라디오 볼륨을 살짝 낮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른손으로 볼륨 다이얼을 돌릴 때 손등에 깊게 팬 흉터가 보였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 오래전에 생긴 것 같은 흉터였습니다. 준혁은 그 흉터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트럭 문짝에 손을 찧어서 생긴 흉터였습니다. 어린 준혁이 아버지 손을 잡고 울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그 흉터였습니다. 준혁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는 숨을 참았습니다. 룸미러를 다시 봤습니다. 기사는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가의 주름, 귀 뒤로 넘어간 흰 머리카락. 아버지였습니다. 최병수였습니다. 준혁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목에서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운전했습니다. 내비게이션 목소리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차는 강변북로에서 내부순환로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맞다면 자신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를 길거리에 내쫓은 아들이, 30년짜리 회사를 서류 한 장으로 빼앗은 아들이 무슨 말을. 차는 노원구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준혁이 사는 월세 건물 앞에 섰습니다. 기사가 내비게이션을 껐습니다. 다 왔습니다.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걸쭉해졌지만 평생 들어온 그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잡았다가 또 놓았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겨우 나왔습니다. 기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룸미러 속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 왔습니다. 그 말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준혁도 내렸습니다. 건물 입구에 서서 그를 봤습니다.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가방에서 꺼내 건넸습니다. 원래 드리려 했던 겁니다. 준혁은 걸어가서 상자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준혁은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무사 공증 서류, 토지 신탁 문서, 그리고 편지 한 장. 편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준혁아, 이 땅들은 네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내 것도 아니다. 이건 네 할아버지와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남은 증거다. 나는 네가 밉지 않다. 밉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네가 그렇게 된 건 내가 너한테 돈만 줬기 때문이다. 사람 사는 법을 못 가르쳐줬다. 그게 내 잘못이다. 이 서류들은 소송이 끝나면 다 네 앞으로 돌아온다. 내가 이기면 내가 줄 거고, 내가 지면 네가 가져가면 된다. 어차피 내가 돈 쓸 데가 없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 이 상자 맨 아래에 봉투 하나 있을 거다. 그거 열어봐라. 준혁은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 맨 아래를 뒤졌습니다. 두꺼운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겉면에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삼성통운 직원 일동에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표 묶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 한 장. 이 회사 직원들 밀린 퇴직금. 너 대신 내가 갚는다. 그 명단이 안에 있다. 이걸 네가 직접 들고 가서 전달해라. 대리인 말고 네가 직접. 그게 조건이다. 준혁은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을 꼬박 샜습니다. 명단을 봤습니다. 200명이 넘는 직원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이름들도 있었고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에 이름을 하나씩 옮겨 적었습니다. 손이 느렸습니다. 글씨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소송의 진짜 결말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측 변호인이 최종 제안을 해왔습니다. 준혁이 직원들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고 공개 사과문을 업계에 배포하는 것.
그것을 조건으로 아버지는 민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토지 자산 중 절반은 아버지가 보유하고 절반은 준혁 명의로 돌아오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준혁에게 돌아오는 것이 여전히 수십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준혁이 더 오래 기억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퇴직금을 전달하러 2달을 다녔습니다. 전 직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서울, 경기, 충청, 멀리 대구까지 갔습니다. 어떤 이는 문을 안 열었습니다. 어떤 이는 욕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봉투를 집어던졌습니다. 준혁은 그래도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울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충주에 사는 전 기사 한 명이 봉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버지가 좋은 분이셨는데. 그 한마디였습니다. 준혁은 그 말을 듣고 차에 타서 1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도 걸지 않고 그 후 아버지를 다시 만난 것은 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의왕이 아닌 충청도 고향 마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밭이 딸린 단층 집이었습니다. 고추가 말라가는 마당에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준혁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도 준혁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말라가는 고추가 흔들렸습니다. 밥은 먹었냐? 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이었습니다. 이마를 댔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있다가 아들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어나라. 그 네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준혁에게 그것은 평생 들은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날 이후 준혁은 충청도를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앉아 있다가 오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밥은 꼭 챙겨줬습니다. 된장찌개, 묵은지, 계란말이, 투박하고 단순한 밥상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밥이 평생 먹은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그는 서울로 돌아와 다시 작은 물류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트럭 2대였습니다. 강남 빌딩이 아니라 경기도 외곽의 작은 창고 사무실이었습니다. 직원은 셋이었습니다. 계약서보다 악수를 먼저 했습니다. 대금은 단 하루도 미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해온 방식이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모든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다만 보면서 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새벽마다 트럭에 올랐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